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24도입니다. 이성민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7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막바지 시점, 녹취록 하나가 판을 흔들었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자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했지요. 그런데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라고 발언한 2012년 녹취록이 공개된 것입니다. 야당은 윤석열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며 사퇴 요구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자는 변호사 소개는 했을지언정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변호사 수임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아울러 당시에는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검찰 부서에서 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자는 거짓말을 한 것일까? 아니면 기억이 부정확한 가운데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과장한 것일까? 논란은 여전합니다. 다만 거짓말이란 남을 고의로 속일 목적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지요. 틀린 말을 했다고 다 그게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언론은 거짓말로 단언하며 의혹의 불씨를 틔우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과 언론이 적폐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발탁을 막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야당과 언론에게 하고 싶네요. 이 사건과 무관하게 가짜 뉴스를 사실인 양 선동하고 그 선동에 대해서 받아 적기만 할 뿐 사실 검증은 게을리하는 이런 행태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제대로 반성했는지 말이죠. 참말만이 거짓말을 단죄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도 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중에 띄어쓰기 없이 6글자 붙여쓰기로 김용민 라이브 보내고 피자 교환권 받는 이벤트, 오늘도 함께합니다. 띄어쓰기 없이 김용민 라이브라고 써서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김용민 한 칸 띄고 라이브, 이거 아니고요. 김용민 라이브, 네, 붙여서 김용민 라이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자, 오늘의 추천 번호는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파수를 의미하는 973 973번째로 김용민 라이브 적어서 보내주신 분께 5만 원 상당의 피자 풀세트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973번. 저희가 서울 주파수가 97.3이죠. 네. 당첨자는 방송 마무리하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붙여서 보내주시면, 네, 973번째 분에게 저희가 5만 원 상당의 피자 풀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은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힘차게 달려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에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동서 배재대학교 김모 교수가 교육부의 대학평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배재대학교가 1차 평가에서 121위에서 122위를 하다가 예비 합격권에 있던 대학이 탈락하면서 후순위로 합격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는데요. 곽상도 의원이요. 곽 의원은 김 교수가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올해 초 배재대 부총장으로 승진했다며 파격 인사는 자율 개선 대학으로 변경된 데 따른 대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낙연 국무총리 뭐라고 답했을까요?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곽상도 의원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근거 없는 말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질의와 이낙연 국무총리 답변 들어보시죠. 대통령 동서 김한수 교수는 한국체육대학교 출신으로 건장대학교에서 24년간 교수로 재직하다 작년 2월 퇴직하고 한 달 뒤 배재대학교 교양과목 담당 교수로 스카웃되었다고 합니다. 배재대는 2012년 이미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는데 작년 6월 20일 발표된 교육부 1차 평가에서도 2단계 진단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2달 반 뒤 9월 3일 최종 평가에서 배재대는 자율개선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뒤바뀐 데는 대통령 동서 김한수 교수의 역할이 있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우리 의원님의 억측력에 대해서 제가 늘 제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현 정권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서 한 달쯤 전인 그 시점에 아베 정권 핵심 인사들이 이번 정권, 즉 문재인 정권하고는 절대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면서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앞으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그러나 무시하는 정책이 최고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호사카 교수는 일본의 극우 매체들이 조선일보 일본판을 주로 인용하면서 일본 유권자들에게 아베 정권 홍보 용도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본의 극우 매체들이 예. 조선일보 일본판을 주로 인용해가지고 네네네. 조선일보 일본판, 조선일보 댓글 가지고 네네. 봐라 이게 한국의 여론이다라고 예, 계속 합니다. 계속 호도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현 정권에 대한 반대가 아주 심하구나. 아, 그러니까 아베 정부의 말이 맞구나. 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도 이번에 조치가 맞다. 왜냐하면 조선일보의 그런 댓글은 그 한국인의 목소리 그대로잖아요. 그렇게 그것을 여기겠죠. 보면 예. 그것을 보면 이번에 조치에 대해서도 이것은 한국 정부의 실패가 초래한 내용이다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조선일보가 특히 기사를 많이 쓰죠. 일본 정부가 좋아해요. 예, 네, 그것은요, 뭐 조선일보가 나쁜 의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그 확실하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이라고 할 의도도 수가 있다고 있습니다. 봅니다, 저는. 김용민 라이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행위 논란에 대해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 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좀 더 명확해진 뒤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 야권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의견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또한 통상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영희 변호사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자의 위법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김어준 씨는 청문회 도중 윤석열 후보자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뉴스타파가 보도 가치를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억울하겠지만 안 억울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발언 들어보시죠. 2012년도 통화 녹취에서 사실은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화 녹취에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 변호사가 이 사람이 필요하겠다. 친하니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더 이상 내가 법률적인 것을 상담해 주거나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말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은 실제 뭐 아는 사람을 연결시켜 준 혹은 뭐 소개시켜 준 정도라 하더라도 사건에 개입할 마음은 없었다라고 하는 걸 그 당시에 좀 알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무성 관련성이나 지휘량이 있거나 하는 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관계도 없고요. 결국 윤석열 후보자가 사건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전체 맥락과 상관없이 단순히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발언만으로 야당이 의혹 제기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 논란에 대해 애매한 상황이라면서도 윤석열 검사만한 기계 있는 검사가 없다면서 권력 눈치 보지 않고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임명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한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외압을 물리치고 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또 국정감사에서 저렇게 외압을 해서 수사가 진행 안 된다 하는 것을 국회의원 질문에 답해 줌으로써 상당히 큰 전환을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오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검찰청장이 돼서 외압을 배제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근데 어쨌든 이게 잘못된 건데 또 윤석열 검사만한 또 기계 있는 검사가 없거든요.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는 아주 적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이제 그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하나가 걸려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때 우리 그 정도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는 국민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 청문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속인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을 목도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한미 관계 현주소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미 정상 간의 호흡이 잘 되어 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태도를 보면 전혀 우리를 위해서 또는 이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움직이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인식 차이에서 있습니다. 사법부 판결과 또 현실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외교적 정치적 셈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승기의 나방의 꿈 이어지겠습니다. 이상하게 쳐다봐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견해 소개를 해드렸고요. 뒤이어 들으신 나경원 대표 발언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했던 일본 통상 보복 조치에 따른 한미 관계 현주소에 관한 견해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는 한미 정상 간 호흡이 잘 맞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태도를 보면 전혀 우리를 위해 또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움직이려는 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피터 유성 가면님 왕좌가 그리우신 홍준표 전 대표 이런 말씀하셨네요. 네, 오늘 상당히 현재 보수 야당의 견해와는 결이 많이 다른 그런 입장을 밝혀가지고 이목을 끌었습니다. 자, 최영우님 97.3kg. 네, 이거 솔직히 넘습니다. 제가. 97.3은 저희 KBS 1라디오 수도권 주파수입니다. 97.3. 네, 오늘 973분께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아유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973분까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자, 김용민 라이비는 지식 비만 프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5788번 쓰시는 분 감사합니다. 973번째 분에게 저희 피자 교환권 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973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게 그거죠 뭐. 한 사람이 2번 3번 보낼 수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973번째 도착한 문자에 한해서 김용민 라이브라고 적은 973번째 문자의 주인공에게 저희가 피자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차량들 속도가 더 많이 떨어지고요. 돌발 소식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도 6호선입니다. 서울 방면으로 양평 양수교차로를 조금 지나 2차로에 화물차가 넘어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수습을 하면서 경강로 신원역 교차로부터 신양수대교 쪽으로 밀려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수원 신갈 부근 2차로에 사고가 발생해 기흥동탄부터 밀리고요. 이전에 안성과 남사에서 동탄 분기점까지는 교통량이 많아 정체입니다. 계속해서 판교와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로도 막히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은 7원 분기점에서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반대 순천 방면도 진주 분기점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어 주변으로 혼잡합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국회가 어제부터 3일 동안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 질문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정치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오늘은 경제 분야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직접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김기선 의원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의원님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직접 질의에 나서기 전에 SNS에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을 대표해서 대정부 질문에 참여한다.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 경제 실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질문석에 섰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첫 번째 질의자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슈에 보다 주안점을 두셨는지요?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 곳곳에서 비상한 경고음이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의 어려움을 정확히 진단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했다고 봅니다만 국민들이 보기 어땠을지 평가는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문재인 정권의 지난 2년은 과거와의 투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요? 예, 문재인 정권 지난 2년을 보내면서 국민들의 뇌리에 과거가 각인되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 파기, 과거 지우기, 과거 단죄하기, 과거 탓하기. 그래서 오직 과거로 규정했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공감을 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대정부 질문의 쟁점 중에 하나가 일본의 경제 보복이었고 사실 이 이슈는 지금 가장 대두되는 경제 현안이 아닐 수 없는데요. 김기선 의원께서도 첫
첫 번째 질문으로 준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전쟁을 촉발시키려고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답했는데, 자, 이 총리의 대답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을까요? 이 총리가 뭔가 오해를 했던가 이건 정확한 워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전쟁을 촉발시키려 한다는 말을 내가 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 문제가 네네. 이런 상황까지 촉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네. 경제 외적 문제를 무도하게 들고 나와 가고 있는 명백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고 예. 더군다나 네. 아베 총리가 나서서 전례 없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예. 우리 그 사법부의 판단이었는데 이 판단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출 규제로 대응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정부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무엇보다 네. 확고한 정경분리의 원칙 속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정경분리 원칙이요? 예. 이 자체 기업들을 정치 외교 전선에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제가 복잡해질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질이 과거사 문제이기 때문이고 여기에서 촉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민감한 문제야말로 이것은 오직 대통령께서 해법을 제시하고 해결해야만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선 의원님이 만약에 대통령이시라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네. 내가 모르는 아주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 같은 일개 국회의원이 섣부르게 해법을 제시한다거나 뭐 이러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1사분기 경제 성장률 수치를 인용하면서 그리스보다도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 분기의 지표만 가지고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자, 의원님, 그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리스만큼이나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인 건지요? 예, 1사분기 경제 지표가 여러 관점에서 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4%로 OECD 국가 중에 꼴찌로 나왔습니다. 네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보다도 성장률이 나빠졌다는 것을 비유로 든 것입니다. 1사분기 성장률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지 경제 전반을 그리스와 비교하는 것은 이것은 논쟁을 위한 비약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요? 그리스보다도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 이렇게 문제 제기.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을 얘기한 겁니다. 경제 성장률 수치가요? 예. 그거를 제가 제시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스보다도 나빠졌다.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시면서 마이클 셀렌버그의 발언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마이클 셀렌버그 낯이 익지 않은 인물입니다. 지난달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와 만나서 국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이분이 그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공신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봐야 할지요? 예, 마이클 셀렌버그는 현재 공식 직함이 세계 환경진보연합 대표로 웬 에너지 환경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봅니다만은 이것은 명백한 사실로 이렇게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일각에서는 친원전 단체다, 친핵 단체 대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예, 이분의 그 기본적인 스탠스는 원전이 가장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목적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예. 친원전 단체 대표라는 것은 예. 그분과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이 예. 그분을 욕되게 하는 말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네. 이분이 말하는 것이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 과학의 바탕을 둔 합리적인 것인지 설득력이 있는지 그 여부일 것입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친원전 입장이긴 하지만 환경 보호 입장도 분명한 분이다. 아니 원래 이분은 환경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에너지 중에서는 원전이 본이 제일 친환경적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처한 상황과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엄중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는데 네. 자, 한국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뭐 제언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예. 전해 주시죠.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경제 석학인 피터 드러커가 말했듯이 네. 기업인들이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나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해법은 기업인에게 그동안 이것저것 부당하게 씌워진 굴레를 과감하게 벗겨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기업인에게 자유를 줘야 합니다. 시장에게 씌워진 부당한 낙인도 이거 걷어내고 네네. 시장이 활력을 가지고 넘치게끔 그렇게 자유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강원도 원주시 갑 소속이시죠? 원주시 갑 지역구시죠? 네네네. 자유한국당 소속이시고 김기선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초코라떼님, 일본이 하는 일이 왜 우리나라 잘못이란 말인가 또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네, 여러분의 열띤 반응 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유선 전화로 걸려온 전화 절대 끊지 마세요. 청취율 조사 전화일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 청취율 조사 전화가 걸려온다면 이렇게 외치세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자, 따라해 볼까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서울은 비가 올랑말랑하고 있는데 날씨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가 계신 곳. 네, 날씨 비가 와서요. 저는 안전한 실내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잔머리가 역시 뭐 출중합니다. 네. 예.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네, 국회에 저는 나와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대정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 대정부 질문하니까 어제 그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이 떠오르는군요. 네, 어제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우려하는 농축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의사가 확실하다고 말했지만 결국 다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두 민주당 정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총리입니다. 결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구소련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나서 전쟁이 끝났다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또 어떤 말이? 미세 뉴스 보세 함께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로 대정부 질문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어떤 주목할 만한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김수민 평론가. 네, 일단 뭐 어제 있었던 것부터 조금 짚어드리면 네. 정치 외교, 통일 외교 이 분야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두고 경계작전 실패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낙연 총리는 사건을 은폐 축소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외교부가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협의라든지 중재위 구성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응하지 않았다. 외교적 노력이 있었냐라고 따져 물었고요.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끊임없는 소통을 눈에 보이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했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그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고요. 아까 잠깐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경제 이슈 어떤 것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질의 내용이었는지 또 답변 내용이었는지 오창석 평론가. 네, 이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단위 변경 관련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할 시기가 아니고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답변은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백재현 의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 디노미네이션이 화폐 단위를 평가 절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과 62년에 있었고요. 2004년과 2013년 논의가 있었긴 했지만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 네, 리디노미네이션. 네. 저도 좀 잠시 버벅댔는데 김수민 평론가. 리디노미네이션. 아, 역시 당선된 사람은 달라요. 당선된 사람은 낫습니다. 네, 김용민 시킬 줄 알고 조용히 혼자서 되뇌이고 있었어요. 김용민 라이브의 썬킴입니다. 자, 리디노미네이션. 네, 그러니까 이제 1,000원을 1원으로 이제 화폐 단위를 바꾸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 계산이나 지급의 편의성이 있고요. 또 다른 나라와의 통화 거래를 할 때 통화 대외 위상도가 제고되고 또 지하 경제가 양성화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다 또는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리디노미네이션. 네, 실제로 이제 62년에 하고 나서 하지 않아서 그동안 총 소득만 4,800배가 증가했다라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 1원하고 지금 1원이 뭐 어디 비교가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될 필요는 있다. 언젠가는 이제 임박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또 한 해 예산 규모가 뭐 수백조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 조만간 뭐 경 단위도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임시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있었습니다.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서 비교섭단체 대표들도 연설을 갖고 있는데요. 어제는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원내대표였죠. 네, 오늘 차례가 이정미 정의당 대표였는데요.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의 실종은 보수 때문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역시도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최근 들어서 있었던 어떤 자유한국당 반대 기조하고 또 다른 민주당의 각을 세우는 그런 내용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높은 인기와 당내 일부 진보 인사들을 알리바이 삼아서 진보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할 비전과 의지를 갖고 있는 정당인가라고 물었고요. 그 민주당이 진보 진영을 과잉 대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진보성은 많이 사라졌는데 희석됐는데 지나치게 진보성을 대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안했던 뭐 슬로건이라는 것이 공정 경제, 확장적 재정 정책, 노동 존중인데 사실은 민주당도 이것을 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가치를 두고 좀 힘겨루게 들어갈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이 나올 수 있겠고요. 특히 강조했던 부분은 패스트트랙 안건들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국회 신뢰를 회복하고 생산적 다당제로 바꿔서 합의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 그밖에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사법개혁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 아까 낙선자들은 제대로 읽지 못해가지고 아주 망신스러웠는데 자 요미우리 한번 해보세요. 요미우리 김수민 평론가. 요미우리. 야 그래요. 지난번에 요리우리라고. 근데 우리 이제 김수민 평론가가 굉장히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본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민족주의 성향 굉장히 희박한 편인데 언어적으로 유독 민족주의적이라서. 그래요. 제가 알겠습니다.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일례로. 또 이제 마이크 꺼지면은 욕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예.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욕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건 모함입니다. 아, 모함이니까. 네, 이건 알겠습니다. 예. JYP님이 김수민 평론가 요리우리 이거 만회된 겁니까? 리디노미네이션 그 제대로 읽어가지고 이거 만회된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우리 우리말을 사랑하는 김수민 평론가. 김수민 평론가 실제로 SNS에 가보면 네. 사용할 수 있는 언어에 한국어 그리고 바디랭귀지 적혀 있습니다. 제 프로필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일본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철회할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출 규제 관련해서 일본 안팎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세계무역기구 WTO 위반이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노가미 고타로 관방부 부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WTO에서 인정되는 안보 목적의 수출 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라면서 수출 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당성에 대해서 강변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우려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수출 관리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개별 사안에 대해서 답하는 건 삼가겠다라고 그렇게 좀 길게 설명하지 않고 언급을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좀 뭐 막 나가는데 글쎄요. 그 참의원 선거 지나서도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게 또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WTO 위반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일본에서 이번에 취하고 있는 조치가 새로운 조치가 아니라 2003년경까지 유지했었던 수출 규제로 돌아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WTO 위반이라면 그때도 위반이었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얘기가 낳는 또 다른 의문점은 그렇게 강한 규제도 아닌데 왜 굳이 이렇게 할까? 네, 이런 점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효과보다는 뭐 이것으로 인해 드러나는 네. 정치적 메시지 또 상징성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거 때 한번 재미를 보겠다 이런 아베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추정이라든지 관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나중에 있을 뭐 비메모리 산업체 반도체 관련한 이런 산업 경쟁이라든가 여기서 뭐 선수를 치려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관측이 구구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973번째 김용민 라이브 당첨자 임박했습니다. 아, 그래요? 임박했어요. 제가 문자를 보낼 차례가 오고 있군요. 임박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가 더 단호해졌습니다. 일본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네,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0대 그룹 총수 및 최고 경영자가 참석한 초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와 그 철회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단호한 대응 메시지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당연하고요. 뭐 일본 내에서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편이고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제특회라고 해서 일본 극우 또는 우익을 상징하는 단체들이 아주 거리로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 혐오를 느낀 사람들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이 자민당 정권을 수호하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층들에게는 아주 유효한 지금 정치적 메시지를 일본 정부는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우리 정부도 역시 단호하게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란 님이 견해를 보내오셨는데 참의원 선거 끝나도 계속할 겁니다. 우리나라 정권이 바뀔 때까지 할 거라는 예상도 있더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때까지 아베 정권이 계속될까요? 예. 그건 뭐 알 수 없죠. 일본 국민의 선택일 텐데. 근데 지금 뭐 지지율 보면은 과거처럼 뭐 깐데 없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지지율은 아니란 말이죠. 내리막길이고 또 이런 그 극우적 행태에 대해서 신물 나는 그런 일본인들도 이 신물 내하는 일본인들도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최저임금 관련한 소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그 위원회에서 노동계 그리고 그 경영계가 좀 극단적으로 나뉘어서 반목을 해왔죠. 네. 그 원래는 이제 전까지는 6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나와야 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노동자위원 측에서는 1만 원. 시급 1만 원을 얘기했었고 경영계에서는 8천 원으로 더 삭감하는 그런 삭감을 안을 하자.
네, 제안을 했었는데요. 양쪽에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수정안을 제시한 건데요. 노동자위원 측은 9,570원, 만 원에서 430원 깎은 금액을 수정안으로 제시했고요. 사용자 측에서 경영계에서는 8,185원, 그러니까 8,000원보다 조금 오른 185원 오른 금액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이제 아마 노동계가 며칠 동안 더 목소리를 크게 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보한 금액이 더 많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네. 이게 일종의 눈치 작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몇 대 몇이라고요? 현재 스코어는 9,570대 8,185원입니다. 8,185.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측을 한번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락관인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참고로 예전에 다른 프로에서 김용민 씨하고 이걸 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제가 8,280원 예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8,350원이 나와가지고 김용민 씨의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무시합니까? 무시합니다. 네. 자, 오창석 씨, 자기 명운, 자존심, 명운을 정체성을 걸고. 자, 사측은 9,570원. 네. 아니, 노측은 9,570원, 사측은 8,185원. 자, 내년도 최저임금 어떻게 절충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8,500원입니다. 8,500원. 8,350원에서 8,500원. 우리 김수민 평론가. 저는 8,670원. 8,670원. 예. 저는 8,671원.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네. 예. 김수민 평론가한테 묻어가기로 했습니다. 예, 이제. 이거 은근히 잘 맞춰요. 예, 은근히 잘 맞춥니다. 예. 9,000원대를 넘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흐름상 보면은. 그리고 이제 앞자리가 9라는 상징성이 있어서. 근데 요번에는 사실 정부에서도 자영업자 쪽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9가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8,999원 어때요? 그것도 어쨌든 8,000원대 아닙니까? 자영업자들 더 약 올리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가장 근사치로 마치신 분께 그날 출연료를 최저임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담입니다. 이거 가지고 농담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임금 노동자가 아니라서. 예. 알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이에 설전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KBS 선후배. 뭐 이제 직종이 달라가지고 뭐 그렇게 서로 선후배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워낙 이 살아온 과정이라든지 지향하는 바가 많이 달라가지고 자, 이 두 사람의 갈등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어요 지금. 네, 일단 촉발된 것은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 영상에 이 영상 편집을 통해서 G20 기간 동안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 행방불명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서 48시간의 풀 영상을 찾아봤고 실제로는 27시간 정도 G20 일정을 충분히 소화했다. 또한 제2세션에 해당되는 경제 세션에는 대통령 대신에 홍남기 부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이러한 다자회의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다 라고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경욱 대변인이 한판 시원하게 묻자, 나와서 1대1로 토론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미묘하게 민경욱 대변인이 기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아나운서 출신 고민정 대변인을 살짝 긁었습니다.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표현을 유독 강조했어요. 이게 사실 예전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동영 전 대선 후보도 아나운서 출신으로서 바람이 똑똑하네요라고 했을 때 기자 출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 정색하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운서와 기자의 알 수 없는 신경전인데 사실상 이제 기자 세계에서는 아나운서를 주어진 원고를 읽기만 하는 존재로 폄하하기가 어디 요즘 그런 아나운서 어디 있어요? 다 훌륭한 저널리스트들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페이스북에 그런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네, 준비한 원고를 읽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더듬거리지 말고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거는 그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네. 사실 여기에 보면은 아마 후배를 넘어서 아나운서라는 직종 전체에 대한 폄하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자신이 뭐 기자상도 받았다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자랑을 하던데요. 기자로서 뭐 굉장히 나름대로 이 자랑할 만한 족적을 걸어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분이 말이죠. 어제 그 사실 저희 뉴스 진품 가품 코너에서
그 G20 정상회의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장시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인터넷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다. 저희가 이렇게 짚었거든요. 네네. 허위로 드러난 동영상이나 이런 주장을 뭐 검증 없이 그냥 그대로 공유를 하신 분이 기자상 수상을 하신 분의 그런 행동으로서 적절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민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팩트를 생명으로 생각하는 기자 출신이지 않은가. 한 번이라도 과연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고 시도를 해봤는지 묻고 싶다라고 정면 비판을 했습니다. 네네. 또 하나 짚고 싶은 게 민경욱 대변인이 저는 2년 동안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적극적으로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민들 앞에서 소통하려는 모습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모습을 스스로 드러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참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 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장 자리 여기에서 지금 박순자 의원이 버티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징계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징계하더라도 국회법상 그 국토위원장에서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박순자 상임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신안산선 8월 착공식을 앞두고 그때까지는 버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사흘에 정말 그렇다면은 웃음만 나옵니다, 사실.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역 내에서는 이러한 착공식 박순자 의원이 했구나 하면서 실제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핫 아이템이긴 합니다. 네. 조경태 의원이 저랑 같이 이제 선거할 때도 이걸로 계속해서 재미를 받고 실제로 영향력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부정하고 싶진 않거든요. 국민들의 편의가 생겼고. 왜요? 조경태 의원이 그때 뭐 했습니까? 다대선이라고 해서 그 당시 그 사흘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지하철을 이제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낙선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대선만 아니었으면 당선이 될 수 있었는데. 다 됐었는데 다대선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낙선했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저도 낙선을 해봤기 때문에 둘 다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당선도 하고 낙선도 하고. 네. 낙선자를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낙선만 한 사람들. 어떻게 알았지? 짧게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후폭풍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 입장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위증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벌 조항까지 신설하겠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시끌벅적했던 7월 10일의 상황을 미세뉴스봇에서 짚어봤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민의 한수. 윤석열입니다. 예, 보고서는 내 친구. 네. 그래요. 많이 비슷합니다. 예, 그래요. 뭐 조금 덜 됐어요. 제가 아까 좀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일 더 완성도 높은 윤석열 후보자 성대모사를 선보이겠습니다. 반석열 느낌이다. 이게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뭐 튜닝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성대모사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평론가, 서기한수. 저는 짧게 예전에 그 심상정 대선 후보가 말했던 말인데요. 굳세어라 박순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던 미세뉴스봇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3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엄마는 한창 크는 삼형제를 키우기 위해 매일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은 뭐 많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뀌는 게 없다 보니까는 지금 뭐 먹는 거라든지 뭐 집세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전기세도 관리비도 밀려가 있고 가끔 들어오는 가사도우미 일로 어렵게 내 식구의 생계는 이어가고 있지만 그동안 쌓인 빚은 갚을 엄두조차 낼 수 없는데요. 이제 하루하루 이제 생활하고 이제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는 뭐 다른데 카드 값이고 이런 거는 줄 형편조차도 안 되고 이제 돈을 못 갚는다고 독촉 전화가 오고 하니까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두려울 만큼 빚독촉에 시달리는 매일이지만 엄마는 새 아이들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엄마가 이제 또